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한국어와 한글의 특별함에 대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조차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한글을 꼽는다고 하던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리고 또 한국 경제력 순위는 세계 10위권인데 한국어의 영향력은 6위 수준이라고 해요. 이 언어의 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것 이상으로 좀 새롭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구글 제미나이, 챗 GPT 같은 그런 AI들이 있잖아요. 네네. 얘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한글이라고 답이 나온대요. 네, 그 잔료에서도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한글의 그 체계적인 설계 방식, 그러니까 소리 나는 원리랑 글자 모양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아, 네네. 자음, 모음 만드는 원리요? 그쵸. 바로 그 점 때문에 AI조차도 이거 정말 논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13위 정도인데 한국어 영향력은 세계 6위권.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경제력 순위보다 언어 영향력 순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한국 문화 자체의 어떤 매력, 또 파급력 이런 게 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긴 요즘 K컬처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하죠. 네, 특히 그 자료에서 미국 대학생들 사례를 들던데 지난 10년간 보면요. 유럽 언어들 인기는 좀 줄었는데 한국어 수강생만 유일하게 100%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와, 100%요? 2배 이상 늘었다는 거네요. 네, 이건 뭐랄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정말 꾸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자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한글이 정말 쉽기 때문이라고 꼽더라고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친다. 네, 맞아요.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반나절 몇 시간 만에 한글 읽고 쓰는 걸 배우는 경우도 있대요. 와, 진짜요? 네, 그러고 나면 반응이 다 비슷하대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예뻐 보였는데 막상 배우니까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란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글자를 빨리 익힐 수 있다는 게 사실 언어 배울 때 가장 큰 진입장벽 하나를 그냥 없애주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뭐라도 하니까. 맞습니다. 읽을 수 있게 되면 K드라마 자막 없이 도전해본다든지 K-팝 가사를 따라 부른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훨씬 쉽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국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네, 그런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자가 쉬우니까 문화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게 다시 언어 학습 동기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구조죠. 그런데 말이죠.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과거에 쓰였는데 지금은 사라진 한글 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순경원 비읍, 비읍, 반침, 아래아, 같은 거예요. 네네, 옛날 글자들이죠. 이걸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90년 전쯤 표준어 만들면서 없어졌는데 이걸 보고 나면 영어의 PF 발음이나 BV 아니면 thank you 할 때 그 TH 테타 발음 같은 외국어 소리를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TH 발음은 반침, 짓 같은 걸로 표기할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 현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죠.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이름이나 방금 말씀하신 F, V, TH, 테타 같은 외국어 발음을 우리말로 적을 때 원음에 가깝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하긴 요즘 외국 이름 표기 보면 좀 제각각일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로마자에 성조 부호를 더해서 자기들 언어를 표기하는 것처럼 한글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잠재된 표현력을 좀 되살려서 더 넓은 소리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그 당시 표준화 과정에서 한글이 가진 가능성을 좀 제약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한번 돌아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요. 당신이 조선시대로 딱 갔어요. 말이 통할까요? 하하, 재밌는 상상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문순득이라는 어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 표류했던 분 말씀이시죠? 네, 글은 놀랐는데 표류해서 오키나와랑 필리핀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그냥 눈치껏 몸짓 팔짓 써가면서 현지 언어를 배워서 소통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분이죠. 이걸 보면 현대 한국어랑 조선시대 언어가 뿌리가 같고 또 어순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니까 조금만 적응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게 계속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이나 핵심 어휘 같은 건 꽤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아, 부섭이 지금 부엌이고 두터비가 두꺼비인 것처럼 거의 안 변한 단어도 많다고 하고요. 맞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아마 기본적인 소통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필담, 그러니까 글로 써서 대화하는 걸로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겠죠? 아, 그렇겠네요. 필담. 네, 문순득 씨 사례는 정말 문자를 넘어서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소통 능력, 적응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우수성, 그리고 배우기가 정말 쉽다는 점,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사라진 글자들에 대한 논의는 한글의 미래, 또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고요. 맞아요. 핵심은 결국 한글이 가진 그 잠재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만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어쩌면 세계의 더 다양한 소리와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문자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 그걸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말에서 사라졌던 그 소리들, 그걸 나타내는 글자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면요. 그건 당신이 세상을 듣고 또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